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33%까지 19년 만에 최고치로 튀어오르면서 성장주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더 가중됐고요.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특히나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데요.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200일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선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마켓 레이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의 테스트에 또다시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6월과 7월 시장이 급락세가 나타났었고 8월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오늘은 장기 국채금리라는 또 다른 변수가 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따른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과 7월에 27거래일 동안 무려 38%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흔들렸던 가장 먼저 그 시초는요, AI의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정이 시작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청산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꼬임 현상, 이에 따른 변동성 급등세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두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거래를 기준으로 저점 이후의 낙폭을 무려 36%가량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기술적 상승 장세에 다시금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33%대까지 튀어 올랐고요. 2007년, 그러니까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공격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채권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유가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시금 커졌고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먼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고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 지속적인 상승을 시도하다가 7월에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다가 7월 후반쯤에 다시금 이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터치 후에 다시금 가파르게 이격을 벌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또다시 지지 라인 테스트에 나섰다.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1선은 무너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이 무너지거나 회복됐을 때 지수 자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90년 이후에 코스피의 200일선 터치 이후에 방어에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 토탈로 했을 땐 19번의 이탈이 있었고요. 성공했던 게 10번이었고 실패했던 게 9번이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방어에 성공하고 나서 10거래일, 20거래일, 그리고 40거래일, 60거래일의 평균 주가의 회복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회색깔 바를 보시게 되면 이건 실패했을 때의 주가의 하락 추세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면 10거래일 만에 6%가량의 지수의 되돌림이 있었고요. 20거래일 안에는 5%가량의 상승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실패했을 때 1% 그리고 2%, 4%에 가까운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거래일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00일선이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동성을 더 크게 확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60거래일 이상을 보게 됐을 때 두 개 모두 다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결국에는 지수는 다시금 되돌린다라는 걸 19번의 사례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냥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게 됐을 때 기업의 EPS, 이익을 얼만큼 산출해낼 수 있는지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의 가치가 이렇게 주가나 지수를 회복
회복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로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요 사례별 EPS의 경로를 보게 됐을 때 2010년에는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고 18년과 24년도에는 하향을 했었는데 그 EPS의 경로에 따라서 지수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컸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PS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액을 보게 됐을 때 6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반도체 업종 지수는요, 무려 31%가량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EPS 기업의 이익 산출률은 14%.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는 떨어졌는데 돈은 더 잘 벌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14%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선행 PER이 4배가량이고요.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익 전망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인 중압감 PER이 8배였고 하위 25%의 PER이 7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됐을 때 기업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벌어와야 되냐, 이 절반만 벌어와도 적정 주가를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이미 실적이 지금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지금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실제 메모리 가격의 변동세를 보니까 7월 말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도 현물 가격이 3%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의 하락 전환이 아직 이렇게 반영되지 않고 수치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의 급등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본연의 가치보다도 절반가량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어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건 EPS의 전망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할 거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규로 편입하면 좋을 섹터에 대해서 조선과 화장품을 들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 EPS가 그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부각받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부각을 못 받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지금이 이익을 산출하는 것보다 위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땅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에 대한 열기를 또 냉각시키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력망이나 부지, 용수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걸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육상이 아니라 이제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 바다 위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물을 끌어오기도 편하고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 같은 게 훨씬 더 주민들의 반발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부유식 데이터 센터고요.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업체들이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은 조선주들의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게 되면 설비 용량이 53기가와트 정도로요. 글로벌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4%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북미의 공식률이 0.9%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수치입니다. 육상에 새롭게 건설을 하는 게 제약의 요건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연간 1기가와트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메가와트급의 배가 20척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0억 달러 규모라고 지금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발주가 된다면 지금 조선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고 미국이 국내 조선 기업들 특히나 지금 뭐 방산 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이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두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협력사 쪽 보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MOU를 맺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게 미국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결과도 맞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반 대연상막 건조 도크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장점인데 이러한 게 수주나 발주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랑 데이터 센터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도체 기업들 좀 흔들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다시금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기업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원전과 방산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와 엮여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탈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켓메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인데요. 중동의 긴장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장기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미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에 그대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면서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올해 48번째라고 합니다. 장중에 7%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도 5.45% 하락세 보여주면서 6,497.50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쇼크가 그대로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독일도 장기 금리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코스피 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3% 떨어진 채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낙폭을 축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4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등락권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0.27%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831.88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이 로봇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는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단에서는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짚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외국인이 4거래일 내내 사자세 보여주다가 오늘은 물량들을 강하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저가 매수세 보여주면서 3조 8천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기관은 무려 6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여주면서 673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700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상현실 관련주입니다. 가상현실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상현실 시장에서 플랫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영상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AI 기술을 결합한 영상 제작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AI 영상 기술을 활용을 하면요. 시각 특수 효과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고품질 영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OTT 업체들이 대형 영상 제작을 늘리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기술도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XR 기기까지 고도화되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광학 기술까지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빨간불 키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SNS는 이 IT 인프라 구축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11.30%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훈 아나텍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상이라든가 실적 같은 구체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단으로는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나 이 기술 이전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본계약을 맺거나 임상 결과로 기술력을 증명한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기업들의 성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오니아가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페트로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이 계약이 진행되냐 진행되지 않냐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전후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면역 항암제 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앱클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결과 기대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금리 쇼크에 무너진 우리 증시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급락하면서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간밤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게시했는데요.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가 없다면서 예정된 것도 없다. 해상 봉쇄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뉴 US 테리토리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영토라고 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투심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 30물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긴장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자극, 우려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지 않는 재정 적자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채 금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또 공급 분야에서 AI 자금 조달을 나서고 있는 빅테크들도 장기 회사채 발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나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연기금 등 장기채의 큰 손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죠. 매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S7 관련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스케하닉스가 7에서 9%까지 낙폭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6에서 10%까지 급락세입니다. SK스퀘어도 오늘 10%대 급락세 보이면서 100만 넘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또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특히나 다가오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아시아 순방 때 만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었죠. 또 이란 전쟁에서 지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된더라도 그래도 합의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는데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3차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판문점 회담 때에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아난티도 16%대 급등세입니다. 현대건설 6%대 강세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시세를 좀 내주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 하락 전환하면서 1%대 조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소식. 국산 무기 체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육군과 방산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현지 방산자 회사 한화 디펜스 USA가 미국의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술포 현대화 사업의 시제품 제작 업체로 단독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륜형 K9 자주포 시제품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하면서 지휘관의 평가를 거쳐서 실전 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실전 배치가 승인되게 된다면요. 기존의 미국 육군의 노후화된 M777의 견인형 국사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방산 시장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단계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에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 투자까지 하면서 미국의 전투 차량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의 장기 전략의 현대화 파트너로 협력할 것이라는 방침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파트너로 또 함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급락장 안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세가 더 돋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9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우리 기술도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1%대 강세 보입니다. 다른 방산주는 시장 하락과 함께 좀 조정받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 3에서 4%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포착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골라주신 특징주들 먼저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더본 코리아 보겠습니다. 북미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 장중에는 시장 급락과 함께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 상장했는데 계속해서 최근까지 각종 논란이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본 코리아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더본 코리아를 진짜 저희 코너에서 제가 이제 이슈로 다룰 줄은 몰랐는데 네. 아무튼 좀 올라오는 건 굉장히 좀 다행이죠. 그동안에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멘트하신 대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주분들이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상장가가 이제 공모가라고 해야 되겠죠. 공모가가 이제 34,000원이었었는데 상장하자마자 6만 원까지 거의 올랐다가 최근에 얼마 전까지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 전까지 12,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죠. 일단 이 더본 코리아의 사실 그 실적을 보면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건 뭐 다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더본 코리아가 돈을 잘 벌면 점주분들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사실 더본 코리아도 잘 되긴 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 가맹점들은 가맹사업본부가 돈을 많이 벌면 이 가맹 점주분들은 그만큼 돈을 좀 못 벌게 돼 있는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올해 한 1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 256곳 정도가 이제 폐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새로 이제 어떤 오픈한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히 전체 점포 수에서 몇 개가 이제 폐업됐는지는 알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백다방이 거의 이제 주요 매출처기 때 50% 이상이 이제 백다방에서 나오죠. 최근에 거래도 별로 없고 한 6만 원 정도에서 12,000원까지 떨어졌던 더본 코리아가 무엇 때문에 오르느냐. 사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될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일단 좀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초가는 상당히 높게 잡고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해외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언론 플레이가 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단기간에 좀 기록을 했는데 네. 한 2개 정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 현지 기업과 협력으로 이제 북미 사업 확대를 한다. 이제 썬네이 그룹이라는 부분, 이제 캐나다에 있는 썬네이 그룹의 외식 사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그 기존의 썬네이 그룹이 운용을 하던 캐나다 토론토 쪽의 매장을 더본 코리아 매장으로 전환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좀 주가의 드라이브를 좀 건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TBK 소스, TBK는 더본 코리아겠죠. TBK 소스 공급을 확대를 한다. 현지 식당에 사실 TBK 소스는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제 네이버 같은데 쇼핑 같은데 치면 다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대표 되시는 백종원 씨의 어떤 이미지가 사실 좋아지는 게 사실 급선무긴 한데 그건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2분기 영업 손실이 56억 정도 적자가 좀 났죠. 일단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작년 2분기에는 좀 상생지원금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빠진 거는 문제가 되진 않고 거의 6만 원 가까이에서부터 이제 최근에 12,000원까지 7월 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 주긴 하는데 빠진 거는 사실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근데 빠진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다 주가에 적용이 되면서 어떤 부분들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중요한데 사실 더본 코리아가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캐나다와 몸을 하기로 했어, 우리는 미국에서 몸을 하기로 했어,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어필을 하면서 일단은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기적인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까지 연결이 되려면 이제 더본 코리아 같은 기업은 수치로 증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더본 코리아 혹은 백종원 씨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거래량도 없었고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어떤 이런 해외발 이슈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사실 좀 어떤 재료의 파괴력이 좀 작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의견을 뭐 전달해 드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더본코리아를 뭐 7월 달이나 8월 초쯤 저점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오늘 정도쯤에 다 매도를 일단 하고 앞으로 이제 더본코리아의 어떤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상당히 괜찮은 이슈가 나왔죠. 그동안 침체됐던 사업이 해외발 이슈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수치로 증명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본코리아 그동안 주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까요? ISC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는 하락인데 코스닥 쪽 반도체 종목들은 또 괜찮습니다. ISC의 경우에도 오늘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굳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ISC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 아마 ISC가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ISC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 리노공업과 ISC 두 기업이 이제 어떤 테스트 소켓의 글로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품목은 좀 다르죠. 이제 리노는 이제 약간 그 리노 핀이라고 해서 핀 쪽이고 이 ISC 같은 경우는 러버 소켓 부분인데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에서 두 기업이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 올해 ISC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 하루하루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실적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부장주들 중에서 올해 한 5월달, 6월달 정도쯤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대부분 다 경신을 했는데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ISC는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어떤 안 좋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코스닥은 견조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ISC의 주가 흐름을 상당히 퍼포먼스 있게 좀 만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ISC는 우리가 든든한 좀 그 내편에 있죠. 아군에 있습니다. 23년도에 SKC에 인수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역시 이제 이 테스트 소켓 쪽은 DRAM도 있고 낸드도 있고 GPU, CPU, ASIC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DRAM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물량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마진 어떤 제품들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고마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CPU, GPU, ASIC 이런 쪽 이제 GPU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이제 연간 최고 실적을 신기록을 경신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실적을 견인하는 부분이죠.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부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작년에 두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ISM이 테크드림 두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 두루두루 이제 사업 영역 확장한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좀 부여를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수를 했던 이제 ISM이나 테크드림 쪽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수를 정말 잘한 거죠. 매출이 인수를 했을 때 대비해서 한 3배 반 정도, 350% 정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새로 인수한 회사들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ISME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장비 쪽, 이제 ISC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이니까 다 이 테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를 했는데 ISME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 세정용 소재 쪽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 같이 인수한 테크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모듈용 PCB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쪽과 상당히 좀 연관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든 사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ISC 같은 경우는 ISC의 단점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단점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나머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올해 한 4월달, 5월달 부근쯤에 이제 거의 다 고점을 잡았죠.
거의 한 3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많이 빠지면 빠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고점이 30만 원 부근인데 저점이 10만 원 부근이다. 이거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투자를 굉장히 좀 멀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최근에 나름대로 좀 다행스럽게 반등을 줘서 이제 20만 원대 가까이 지금 현재는 18만 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선택적으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는데 ISC는 시장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ISC를 일단은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좀 해봤고요.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오늘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나눠서 좀 전략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히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힘을 좀 많이 써서 한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고 전고점 돌파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실적을 갖고 있고 보여줄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또 앞으로 반등 여력 충분히 있고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또 마지막으로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TLB 오늘 코스닥 안에서 함께 지켜볼까요? 지금 이제 TLB 차트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 텐데 네. 지금 현재 TLB 차트가 우리나라 소부장 차트 중에 좀 상위 50% 정도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차트인데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뭐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은 기대감인데 소부장들은 계속적으로 수치를 증명을 해서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죠. TLB 2분기 실적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경신했죠. 분기 기록을. 매출이 이제 882억 정도 나왔고 일단은 고객사가 이제 판가도 좀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TLB는 우리나라 뭐 기판 쪽에서 상당히 좀 작긴 합니다만은 뭐 대덕이나 뭐 신텍이나 이런 기업보다는 작긴 합니다만은 소캠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제일 많은 퍼포먼스 DDR5 이런 쪽은 이제 TLB가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지금 소캠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막 시작했죠. 베라 루비는 이제 막 엔비디아가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뭐 저기 TSMC가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 소캠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막 소캠 관련 매출이 발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게임은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소캠의 본격적인 어떤 실적이 전가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다음에 ESSD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냈고요. 이제 이 장비 쪽이나 뭐 기판 쪽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조선이나 방산처럼 수주 잔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TLB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올해 1분기에 500억대 수주 잔고였었는데 지금 2분기에 수주 잔고가 2배가 훨씬 넘는 1,300억대를 좀 기록을 할 정도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만드는 대로 계속 팔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간단히 체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잡고 이제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7월 말에 이제 저점을 좀 잡았죠.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네모칸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소부장 기업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 기업들 있고 횡보할 기업들 있고 또 떨어질 기업들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 TLB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가능한 기업 중에 뭐 그래도 가장 좋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이 기관 수급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TLB의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현재가 뭐 나쁘지 않죠. 오늘 약간 좀 밀려 있는데 목표 가격은 54,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9,000원으로 설정을 좀 타이트하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소캠의 무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상승 여력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5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AI 반도체로 막대한 현금을 쌓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두 회사가 이 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에 쏠리고 있다. 증권가는 사업과 투자를 마치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할 경우 삼성전자 약 120조 원, SK하이닉스는 최대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무려 220조 원이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임직원 보상까지 고려해야 해 미국 업체처럼 초과 현금을 모두 환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승부처는 3분기 발표될 새 주주 환원 정책이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주느냐가 삼전닉스 주가의 다음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자, 계속해서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강한지 아니면 지금 떨어지는 시장에서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섹터는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낙폭이 깊게 나오면서 6%대까지 하락하다가 조금씩 만회하는가 싶었는데 장 막판 되니까 다시 또 매물, 외국인 특히 현선물 매도가 함께 동반해서 나오면서 지수가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또 하락 쪽으로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어느 정도까지 좀 방어하면서 거래를 마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대 섹터 오늘 함께해 주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또 섹터 대 섹터 어떤 섹터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지 힘든 섹터는 뭔지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상승하는 섹터는 PCB 기판 쪽이 그래도 그나마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들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종목들은 같이 빠지고 있지만 그 밑단에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TLB라든지 몇몇 종목은 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자동차 업종 이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PCB 기판 쪽의 섹터가 오늘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AI 쪽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판 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AI 쪽에 대한 업종 전반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런 뭐 기판 관련주들, PCB 관련주들의 강세가 꽤 두드러졌어요. 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옷장 들었으면서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의 상승세도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추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업황론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뭐 공급자 주도의 판가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고부가 가치 고사양의 제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의 레벨업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익의 증가세가 좀 더 속도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런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부장 내에서 조금 이제 투자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주가의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주라든가 실적의 성장세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기판 관련 주들은 일단은 뭐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업황이라든지 AI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AI 산업의 추이, 투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 하락 섹터입니다. 하락 섹터는 자동차 업종이 오늘 뭐 빠지는 게 많긴 하지만 자동차 섹터가 오늘 좀 좋지 않은데 뭐 시장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또 현대차가 뭐 파업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번에 반등 국면에서 현대차가 이제 뭐 40만 원대 중반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네. 뭐 오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50만 원대 중반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특히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의 노사 협상이 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네네. 거죠.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선언을 했고 뭐 임금 협상의 결렬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뭐 해마다 반복이 되는 이슈예요. 네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별 영향을 안 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사실 좀 부진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어떤 파업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가에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이제 뭐 우리가 연초에 바랐던 그런 어떤 급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리를 좀 서서히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이제 낙폭을 키우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조금 시장에는 노이즈의 어떤 요인이 되겠지만은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자동화의 이런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또 그러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흐름 일단 이번 이 노이즈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내느냐 이러다가 또 전격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이전에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놓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현대차 그룹의 파업이나 뭐 노사 협상 이야기들은 매년 저희가 겪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죠? 또 전격적으로 어느 시간을 임박한 사이에 또 뭔가 타결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나 앞으로 로보틱스 산업, 피지컬 AI 쪽의 산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자동차 업종에서는 좀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 하락 첫 번째 섹터에서 기판 쪽에 그래도 최근에 잘 버텨주고 있는 기판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기가비스예요. 네. 사실 기가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7월 초에 20만 원을 돌파했다가 이게 8만 원까지 빠졌죠. 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가비스라는 회사 자체가 반도체 기판의 광학 검사 그리고 뭐 수리 장비 이런 쪽의 전문 업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기판 산업의 성장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관계를 가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25%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이연됐던 물량들이 있어요. 원래 이전 분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기에 이연이 나타났던 이런 물량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ABF 기판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기가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검사 장비라든가 수리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요도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한 653억 정도 됐는데, 예, 2분기 이후, 지금 이제 2분기 이후에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1,5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 수주 잔고라는 게 향후에 바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실적의 성장세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9월부터 화성의 신규 2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동을 합니다, 이제. 네네네. 그러면 생산 능력이 지금 기존의 1,000억 캐파에서 2,500억 캐파 2배 반이 늘어나요.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늘어나는 수주를 이제 그 원활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생산 시설의 확장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곧 가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익이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점프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지금 마련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기판 자체 뭐 아시겠지만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이스페타시스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검사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기가베이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그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아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을 저희가 찾듯이 기판 쪽에서도 기판에 필요한 이 소부장 이 단에 우리가 시선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판 쪽에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가비스 함께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 다음 또 섹터는 어떤 섹터가 오르고 떨어질까요?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남북 경협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통신주들은 반면에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볼까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뭐 어제 오늘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연휴가 광복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네. 미국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축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뭐 중국 외교부장도 오늘 오고 뭐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지는데 남북경협주들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전략을 짤까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도 있죠. 이제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좀 이제 그 이벤트를 좀 이제 만들려는 네네. 뭐 이러한 시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대화관에서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이게 흥미로운데 그러게요. 이게 정말로 물밑으로 뭐가 오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향후에 물론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오늘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11월 에이펙 때 네, 이제 뭐 그러니까요. 회동을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정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사실은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만 항상 이렇게 뭔가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북 경협주라고 하는 것들, 뭐 또 보면은 뭐 그 DMZ 평화공원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쉬운 종목들은 아니에요. 어렵죠. 일단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흐름들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또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이러한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섣부른 어떤 대응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의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촉을 해서 수익을 내시기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북 경협주들은 뭐 테마적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몇 달 전이고 올해도 계속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콜을 보냈다가 또 유야무야 이야기가 사라지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또 꺼내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섹터 중에 통신주 볼까요? 통신주들은 오늘 뭐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닌데 뭐 시장이 어려우면 어쨌든 뭐 방어 섹터 개념으로 저희가 통신주들을 보는데 오늘 통신주들은 또 시장이 어려운데도 같이 떨어지네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 하면 오늘 같은 날은 선방을 한 게 네. 어떤 일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흐름인데 오늘 좀 벗어나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통신주들이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시장의 하락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그땐 정말 가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받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오히려 이제 반작용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시장이 이제 잘 버티다가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밀리는 데 따라서 이제 주가가 같이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통신주들은 특히 이제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역시 이제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신 3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뭔가 단순히 어떤 통신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재료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우리가 얘기하는 소버린 AI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통신주를 이제는 단순히 통신 그 자체만 놓고 보기에는 어렵고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통신주들이 이제 그냥 전통적 방어 섹터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AI가 좀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AI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신주들도 약간 AI에 엮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통신주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면서 이런 흐름에 한번 동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네네. 최근에 뭐 주가는 지난번에 이제 젠수왕 CEO 발언한 때 한번 주가가 1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원 위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지금 8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소버린 AI 최종 어떻게 보면 경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이제 3사 안에 들어갔죠. 그쵸. SK텔레콤도 SK텔레콤 이제 컨소시엄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이번에 좀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업비용의 감소라든가 이런 비용 절감이 주요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SK텔레콤은 좀 SK텔레콤 이제 SK그룹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엔비디아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주체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주가에 이제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펀더멘털의 개선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SK텔레콤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향후에 전망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은 뭐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선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배당 정도 받으려고 배당주로서 이제 뭐 이런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을 가져가는 분들은 좀 있었지만 또 포트폴리오에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이런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배당주로서의 어떤 성격에서 성장주로서의 성격으로 분명히 이제 성격은 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향후에 주가의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SK텔레콤은 10만 원의 안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랫동안 박스권인데 박스권의 하단이 한 8만 원 그리고 상단은 11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만 원이 항상 무기점입니다. 10만 원을 돌파하면은 또 이제 박스권의 고점을 좀 뚫어보려는 이런 시도들이 이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만 원에서의 안착 그리고 박스권의 돌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SK텔레콤에 접근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SK텔레콤 이제는 AI 관련주로서의 밸류나 평가를 더 받게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성격이 종목의 성격이 바뀌게 될지도 주게하겠고요. 뭐 여기에 뭐 최근에 뭐 외신들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나온 엔트로픽이 상장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엔트로픽에 투자했던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10만 원 안착 그 위로 또 더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화 시스템 편. 오늘날 국산 전투기의 두뇌와 저궤도 위성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이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화려한 방산 날개로만 기억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점은 대기업들이 서로 안 가져가겠다며 등을 떠밀던 눈물 묻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시간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며 강제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단행하죠. 그 칼바람의 재물이 바로 삼성의 방산 부문과 아남정밀, 대우전자의 레이더 부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한 바구니에 담긴 이들은 결국 2000년 프랑스 방산 거물과 지분을 반씩 나눈 삼성 탈레스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글로벌 합작사였지만 실상은 냉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밀려 돈은 못 벌면서 보안만 까다로운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 프랑스 본사의 눈치를 보던 시절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고독한 서름을 삼켜야 했던 거죠. 그렇게 독을 품고 기술을 국산화해 가던 2014년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이 방산 부문을 한화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니 소속이 바뀐 연구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처절했습니다. 프랑스 텔레스 측마저 지분을 빼겠다며 압박을 가해왔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한화 시스템 특유의 도끼가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는 프랑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최종 시제 업체로 선정됩니다. 당시 미국 펜타곤과 글로벌 거물들은 비웃었죠.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최고 난이도 레이더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방산 변방의 한국 회사가 만든다고? 도끼가 오른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불을 24시간 끄지 않았고 수천 개의 미세한 송수신 모듈을 조립하며 수율을 맞추기 위해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전폭적인 투자 아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AESA 레이더는 보기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버렸던 서자가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시선을 돌려 글로벌 원앱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우주 인터넷망의 대동맥을 짚어냈고 독자적인 고성능 SAR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세우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빅딜 1호 기업.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와 집념으로 갚아준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 시제품 제작업체로 사실상 단독 선정됐다. 미 육군은 18일 새로운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K9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한화 디펜스 USA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기동형 전술포 MTC 사업을 통해 기존 M777 견인포를 대체할 차세대 포병 체계를 찾고 있다. 한화는 K9 자주포 기술을 차륜형 플랫폼에 접목한 K9MH를 제안했고 시제품 6대와 추가 12대 옵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3,300만 달러, 우리 돈 3,100억 원 수준이다. 미 육군은 약 3년간 실제 운용 환경에서 사격 성능과 기동성, 탄약 호환성, 유지 보수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관건은 양산 전환이다. 최종 도입 물량은 약 500문으로 거론되고 탄약과 정비,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 사업으로 커질 수 있다. K9이 유럽을 넘어 미국 포병 현대화 시장까지 뚫을지 주목된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오후장까지 6%가량의 낙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피난처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30년물 장기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은 강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하락이 또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추세적 붕괴보다는 밸류레이션 관련돼가 조정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든 미국 증시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젠슨홀 미팅 이런 굵직한 이벤트 전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해소는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다만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보면 조금 더 악재로 크게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상반기 때도 계속적으로 확인했다시피 금리에 대해서 기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이 탄력성이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젠슨홀 미팅 관련 전, 그 전까지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6% 이상 빠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시도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도 820선을 지켜주기 위해 좀 힘내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소폭입니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장기 금리에 대한 어떻게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된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더 크게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에 밀접한 연관성이 투자성이나 이런 부분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투자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코스피가 더욱더 악재를 더욱더 세게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비껴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에 대한 공포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멀쩡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서 1차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대표적으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수급에도 영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하됐던 부분, 그리고 단일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또 다시 8월 초처럼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선방을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쨌든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와 함께 오늘 좀 직격탄 받고 있고 사실 국내 증시에만 이야기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키옥시아도 현재 12%가량의 급락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게 8월 달에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만 7월처럼 급락 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5%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만 된다면 맞아요. 시장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이 큰 악재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타코 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에 대한 장기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7월 달에 하락이 보여줬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때랑은 지금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7월 달에는 우리나라 또 금리 인상까지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그렇지만 8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다는 거는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7월 달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고 바닥을 하는 자리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처럼의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바닥을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하락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7월 달처럼 뭐 계속적으로 하락 이런 현상은 발생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걱정을 했던 게 중국에서 유니트리 상장하면서 또 창신 메모리 같은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기 네. 때문에 유니트리의 상장이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이벌이 탄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리가 상장하고 유니트리에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중국의 피지컬 AI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다시피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앞서 나간다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투자나 이런 부분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제재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반사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유니트리 상장이 어떻게 보면 창신 메모리랑 다른 흐름세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리가 상장하면서 우리가 기준점이 생긴 것 같아요. 로봇이 지금의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만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시장에서 밸류를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뭐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면 완전한 로봇 업체가 아니고 뭐 전기차나 AI나 이런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를 측정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면 유니트리는 완벽하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봇 시장의 확대성이 더욱더 큰 초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로봇주들이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보합권이거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없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할 때 로봇주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니트리가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산업의 밸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국내에서 로봇 하면은 액추에이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중국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그쪽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액추레이터 쪽이나 감속기 네.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유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그거에 맞춘 기업들, 로봇 관련된 부품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완성된 기업들보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차나 LG전자보단 약간의 부품주 단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패권 전쟁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어떻게 보면 새우들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부품주 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그 가운데에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흔들림이 나오면서 대한 섹터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건 조방원이 다시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 기대감을 키우는 게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진출을 이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이벤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도 엄청 큰 네.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요. 꼭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는 또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왜 크냐라고 본다면 정말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천조국 거리잖아요. 그 얘기가 진짜 방위비에 아낌없이 쓰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것만 사용한다. 그런 나라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그렇기 때문에 외부
외부에 있는 자재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네 기술력과 그 막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위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이 테스트 통과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단계가 엄청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빅 이벤트가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장에서 뭐 1, 2%로 끝날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만 장기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이 호재까지도 주가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뭐 흔들림이 끝나게 된다면 또 이러한 이슈는 재부각되면서 또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커지는 게 이번 계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리레이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넘어서 다른 방산주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기가 어렵지 한 번 사용을 하면은 네. 거기에 맞는 인원 배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장비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제품은 뭐 자주포뿐만 아니라 K 방산에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 왜냐하면 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성능적인 측면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납기에 대한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K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을 계속적으로 한창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위 관련돼 가지고 무기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게 자주포로 끝날 게 아니라 K 방산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 지금도 계속적으로 군함 관련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군함도 어떻게 보면 방산의 함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확대될 수 있는 모습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산 관련된 이벤트도 오늘 긍정적인 이슈 나왔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테라파 원전 동맹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조선도 지금 군함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뭐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런 모멘텀까지 지금 많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조방원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또 다시 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주도주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조방원 관련된 섹터들이 올릴 때가 어느 때였냐라고 본다면 반도체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방원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 들어와서 수급세가 어느 정도 꼬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반도체를 떨어질 때는 전 종목이 떨어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권을 딛고 1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 투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군함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해외 조선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조선주들도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방원 중에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의 연결성, 그리고 LRG, 넥선,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중동, 유럽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약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도 다음 3분기,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파워로 봤을 때는 조방원 중에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한하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테라파워 관련된 관심이나 원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주 단계까지도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제 원전주도 주도주 역할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sek터에서 좀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아, 관심이 간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네. 말고 비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주들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고 나서 한알령의 해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키워드가 올라간다고 보면 화장품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 의존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이 갈목한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더 확장성이 나와준다고 보면 저는 추가적인 이제 화장품주들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고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과도 먹히고 있는 화장품, 뷰티 섹터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적,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를 흔들리는 장세 속에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조바원 관련 기업도 여전히 좋고 로봇주들에 대한 성장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선박 47척의 스타링크 도입을 추진하며 스마트 해운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45척의 설치를 마쳤고 스페이스X 임직원들이 직접 광양항을 찾아 실제 운용 현장까지 점검했다. 스페이스X 방문단은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스텔라호의 승선에 스타링크 장비와 통신 환경을 살펴봤다. 선원들과는 원양 항해 중 통신 품질과 데이터 송수신, 영상 통화 등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했다. 스타링크 도입으로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기상 악화나 설비 이상 같은 긴급 상황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고속 대용량 통신을 기반으로 운항 정비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이를 AI 기반 예측 정비와 선박 안전 관리, 운항 효율화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성 통신을 넘어 AI와 데이터가 결합된 스마트 해운 체계 구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네, 수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다른 검은 수요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대 현재 낙폭 그리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더 상승폭 내주면서 하락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급락을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장 초반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더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다시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이제 60일 협상 관련된 시한이 종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제 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뭐 이렇다하게 답보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우려감, 거기에 이제 유가 상승이 돌발이 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채권 금리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재국 오만까지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뭐 오만을 또 타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어서 이것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기 실적이 지난주로 인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차별화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워낙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뭐 시장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2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었던 업종들,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그런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건설이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코스닥에서는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뭐 피지컬 AI 관련돼서도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에서 유니트리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국내 쪽 관련된 부품주도로 반영이 됐지만 이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내 좀 하락세가 시장으로 크게 드리워지면서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들만 나홀로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결국에는 뭐 6월 한창 때 한 139조까지 높았었던 그런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이제 97조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100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 봤을 때 3조 정도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결국에 시장을 좌지우지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이 이틀 연속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지 못하면서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되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좀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추세가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재료 소멸이 나타났고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좋았었던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해도 지난번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하고 있지만 업종, 종목별로에 대한 차별화 흐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와 저점의 고점은 대략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에 이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또 희비를 보일지를 잘 찾아가는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5% 넘게 급락세를 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6%대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했었죠. 현재는 6,454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82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6.8%대 급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빠져나갔고요.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대, 기관 13,000억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4조 5천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그리고 있지만 개인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오늘 방향성이 정반대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583억 원의 순매수세, 외국인 소폭의 순매수세입니다. 개인이 752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급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10%까지 낙폭 좀 보이고 있고요. 150만 원 선이 좀 깨진 모습입니다. SK스퀘어 역시나 11% 급락하면서 100만 원 선 내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3%대 약세로 1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기 국채금리 미국에서의 급등세가 영향을 고스란히 주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 장세가 이어졌고요. 코스피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채금리의 급등은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10%에 가까운 낙폭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빠지면서 이 투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생명, SK스퀘어 두 자리대 낙폭, SK도 6%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오늘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가 넘는 낙폭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과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선방을 했던 게 미국의 시제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하락폭이 막판까지 이어졌던 것과 비교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7%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한화 솔루션 역시나 1%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 그룹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현대차가 4%가량의 하락세를 그렸고요. DB손해보험과 같이 손보사들은 이제 손해율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오늘은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 E&A 같은 경우에 1%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반도체 고객사와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중동에서 EPC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면서 1%가량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중공업 조선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지수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낙폭이 크게 깊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선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펩트론, 보로노이와 같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HLB 파마리서치와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깊게 막 낙폭을 그리면서 빠지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버텨줬지만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중국에서 유니트리 상장과 함께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는데 SPG가 오늘 6% 넘게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ISC, HPSP와 같이 일부 장비단의 기업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데 성공을 했고요. ISC 같은 경우 6%, HPSP도
우선 7%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들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주목받았던 게 엔터주들입니다. 엔터주들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었고 부진한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의 조정이 깊었었는데요. SM과 JF엔터가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CJ E&A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세, 화장품 기업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실리콘투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실적 베이스로 수출 데이터가 좋은 화장품 기업들 오늘도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의 급락이 두드러집니다. 5.8% 급락세 결국 기록했고요. 400포인트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6,471.1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1%대 약세를 그렸고요. 824.4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6.4%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머무른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고점은 6,614포인트까지로 집계가 됐고요. 6,400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저점 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6,400선 위에서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 장중에 그래도 등락을 오가면서 상승의 시도가 두어 차례 있었고요. 오늘 오전 장중에 840포인트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오가던 지수가 또 장 막판에 갈수록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824선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의 수급 흐름 보시면요. 외국인이 3조 원대, 기관이 1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4조 6천억 원대 순매수로 확인됩니다. 코스닥 안에서 개인은 반대로 팔자세 기록했고요. 715억 원대 순매도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잡아줬습니다. 기관이 500억 가까운, 외국인 154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효성중공업 그리고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올라왔습니다. 금융주가 증시 급락세 안에서 방어주 성격 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이어졌고요. LIG DNA와 같은 방산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미시간주에 새롭게 랜선 공장을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ESS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HPSB와 같은 이제 코스닥 장비주, TSE, 테스, PSK까지 반도체 쪽으로 수급 흘러갔고요.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도 연일 주목받고 있죠. 오늘로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효성중공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급락세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해주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의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흐름이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전력기기 3사 중에서 이번 3분기 매출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력기기주들 모두 AI 데이터 센터 확대라던가 전력망 투자 증대 속에 3분기에도 이익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의 수주 확대에 따른 효과가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94만 원까지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290만 원 선 지켜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역시나 HPSP가 1위로 올라왔고요. ISC, 심텍까지 반도체 수부장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실리콘투와 펌텍코리아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왔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리했습니다. 오늘 미국 향으로 처음으로 K9 자주포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수급이 쏠려갔고요.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SK텔레콤과 같은 AI 밸류체인 종목들 연일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원전 관련 모멘텀 그리고 오늘은 남북 경협주로도 주목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실리콘투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도 오늘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가운데 3분기도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5,850원까지 고점 터치해주는 흐름이었고요. 또 이제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인 CVC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에 유치에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해외 시장 성장 공략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8%대 강세 45,3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실리콘투까지 수급이 쏠린 종목들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공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의 급락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국인 오만을 향해서 협상을 방해한다면 폭격을 하겠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유가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가 급등을 했습니다. 30년물이 장중에 5.33%까지 올라서면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에서 키옥시아는요, 오늘 12%가량의 낙폭을 그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에서 9%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HPSP나 ISC와 같이 일부 장비주를 중심으로는 지금 메이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7에서 6%가량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오늘 남북 경협 테마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섹터 안에서도 가장 크게 튀어 올랐던 섹터가 바로 남북 경협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에 김정은과의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부각받으면서 좋은 사람들 아난티와 같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11월에 진행될 에이펙 아시아 순방을 진행하는 중에 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오늘 이러한 모멘텀 부각받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미국 육군의 K9 시제품 6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12개에 대한 옵션도 확보를 했고 최대 18대의 공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번 공급 계약에 대해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국내 기업들 무기 체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 계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최대 500대 그러니까 10조 원 규모의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여러 나라들이 함께 지금 경쟁을 한 건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수가 강하게 꺾이는 가운데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버텨줬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우리 시장입니다. 또 8월에 들어서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장세는 그렇다면 다시금 좀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반도체 쏠림 장세가 좀 막을 내리면서 쏠림이 완화되는 만큼 이제는 좀 정고점을 지수가 다시 넘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내일장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들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이 하락을 했었던 주된 요인이 국채 금리였던 것 같습니다. 30년물 5% 이상 상승을 했고 10년물도 4.7%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른 글로벌 나라들의 이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도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우려로 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 우리 시장 쪽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이제 뭐 펜실베니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행정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빠르게 좀 지어 나가야 되는데 지방 쪽에서 그렇게 행정명령을 때려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주요 도시들도 이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행정명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의 지연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빅 데이터 센터 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투자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뭐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결국에는 종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래 을지 훈련도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뭐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좀 성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했던 배경도 여기에 좀 기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보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그동안에 문매를 맞았던 엔터라든지 게임 관련된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고르게 퍼졌다라는 점은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방향성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장 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 측에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소식 들리면서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좀 줄여가는 흐름 150만 원 선미로 다시 좀 올라와 있네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조언으로 들리는데 그럼 어떤 종목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네.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요. 동사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증설 프로젝트가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내 쪽과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그런 증설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당연히 소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가격, 소재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물동량이 이제 증설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물량까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선단 공정과 D램 그리고 낸드 공정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28%가 증가를 했어요. 이 흐름이 그대로 하반기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32만 9,500원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됐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만 9천 원 내외에서는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솔브레인 골라주셨고요. 목표가 40만 원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시장이 이제 시장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에 대한 순환매는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순환매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보다 종목별의 흐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수 방향보다는 종목별 순환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